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밤사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들 고위험 시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준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한 북한이 신형 ICBM을 실제로 시험 발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주목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의혹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논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세영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박인비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5년 데뷔 이후 자신의 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신항만 사업을 담당하는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우리 외교당국 역시 현장의 사건 담당 영사를 급파하고 이라크 수사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 위험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네, 고위험 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00명 이상 행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대형 학원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은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의 위험시설 16종은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지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의 30% 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절정에 이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가족 단위 소규모 탐방을 권장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 재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홍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대 클럽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0시 무렵이 되자 클럽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출입구에선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거리두기가 강화돼 영업이 금지된 뒤로 2달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괜찮다고 봐요. 근처 코인 노래방, 오랜만에 간판 조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영업장 곳곳을 닦고 또 닦으며 본격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서 일단 소독하고 청소를 일단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바생도 더 구해야 되고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돼서 아직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0시가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일부 클럽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는 지자체의 집합 금지 명령 공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감기가 내려갈 거다, 코로나가 완화될 거다라는 말들은 많았지만 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막 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 사람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도 다음 주부터는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 수도권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반 등교, 학년별, 학급별 홀짝제, 시차 등교, 격일 등교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이를 300명 내외 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풀리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휴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며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또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교회에도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여전히 교회발 감염 확산은 우려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160석 규모 예배당에 60명 넘는 신도가 앉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은 모습도 보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과 목사 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0명 미만 인원 제한도 어긴 데다 창문까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상가 4층에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입구에서 발열 검사와 손소독 없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층 조리실에선 신도들이 함께 먹을 식사 준비까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이 들으셨는데 이게 지켜야 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과학적으로 구청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물어보세요. 이 교회엔 2주 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주에도 10명 넘게 모여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됐는데 또 수칙을 어긴 겁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 쓰셔가지고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설마 걱정은 안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수칙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지난 4일엔 교회 3곳이, 지난달 27일엔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도 안 되는데 또 소모임이라든가 식사 제공도 강행한 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교회에도 완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대면 예배가 전면 허용되는 건데 다만 예배당 좌석수의 30%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고 식사나 소모임을 금지합니다. 교회들은 진작부터 지침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반응이지만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들은 방역에 앞장서 왔고 건전하고 또 청결한 곳에는 언제나 소모임도 이제 앞으로 좀 방역 조치 완화되면 그런 것조차도 교회에게 많이 좀 허용할 수 있는 교회발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더라도 그 집단 행동은 좀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더 앞으로 위험한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침이 완화되면서 수칙 준수가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주 벌이는 현장 점검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된 전광훈 씨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전 씨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 재판이 2달 만에 다시 열립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가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한동안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완치된 전 목사는 불법 집회 참가 등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제가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줄곧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전 목사는 지난 7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입장을 내왔던 만큼 법정에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중이 모여 집회를 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전면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재구속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전 목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광복절 집회 전후 전 목사의 방역 방해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교회 측 계정에서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1,400여만 건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교회 측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전 목사를 상대로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50억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도 낸 상황이어서 전 목사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군부대, 친구들 모임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입니다.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결고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접촉자가 적지 않은데 정확한 인원과 동선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큽니다. 방문하신 분이나 회의했을 때 마주친 직원들 이런 거 좀 합치면 또 조금 더 늘어나긴 해요. 그 확진자 중에 한 명 예를 들면 접촉자 31명 지금 나왔거든요. 이분들 다 자가격리 시켰고 검사 진행하고 있고요. 포천시 군부대 집단 감염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육군부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군 간부 2명과 병사 2명, 가족 1명까지 확진된 겁니다. 부대원은 모두 300여 명으로 전원 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선 친구들 모임에서 감염이 퍼져 8명이 확진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사람이 지난 7일과 8일 모임 2개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명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도 추가 확진이 나왔고 대전 가족 식사 모임과
부산 평강공원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 비율도 여전히 20%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이은 연휴로 조용한 전파 감염 우려도 남아있어 확산세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전에서는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상대동에 사는 60대 남성이 그제 폐렴 증상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빨간 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식약처가 오남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바르는 약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도 많이 쓰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이른바 빨간 약입니다. 최근 이 약에 포함된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뒤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포비돈 자체가 세균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거야.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 성분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들어간 바이러스도 억제하는지, 사람에게 썼을 때 안전한지 등의 임상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양을 장기간 사용하면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오드에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부전증 환자나 어린 아기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데요. 사용할 때는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목이 아플 때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는 적당량만 사용하고 입을 헹구는 가글 형태의 제품은 희석해서 양치한 뒤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특히 바르는 용도의 빨간 약은 임의로 희석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적은 양이라도 복용해선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유세를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숀 콘리 주치의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더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까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t looks like I'm immune for, I don't know, maybe a long time, or maybe a short time. It could be a lifetime. Nobody really knows, but I'm immune, so. 또 트윗에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없고 퍼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며 백악관 의료진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승인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내세워 현장 유세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유세에 나서고 싶었지만 준비에 시일이 촉박해 백악관에서 대중연설로 대신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our nation's going to defeat this terrible China virus, as we call it. And we're producing powerful therapies and drugs, and we're healing the sick, and we're going to recover. And 미국 휴일인 현지 시각 12일 월요일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유세 랠리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쇠락한 공업지역 경합주 3곳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수요일에는 아이오와 주에서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차 TV 토론까지 무산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측은 현장 유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추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의료진이 대중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2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을 3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12%포인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 이후 더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급속도로 퍼집니다. 코로나19 위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 브라질, 이란 등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인 미국.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감소한 주는 2곳뿐입니다. We're seeing increased COVID-19 hospitalizations across the state, and every region is reporting current and imminent hospital staffing shortages. 지난 3, 4월 봉쇄 조치로 감염자가 크게 줄었던 유럽은 봉쇄를 푼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Главнейший показатель – это количеств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количество госпитализаций. Он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устойчиво заняло цифру в 10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много. 브라질도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란도 재확산의 파고가 거셉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از مسافرت جلوگیری میشد. به نظر من میش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یعنی دولت زودتر از اینا میتونست این کارو بکنه. یه مقدار به اصطلاح دیر شروع کرد. حالا لازمه قطعا لازمه چون 하지만 이 같은 재확산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제한적인 규제만 할 뿐 강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는 걸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덩치가 더 커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이 신형 ICBM을 실제로 시험 발사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쏠리는데요. 임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화성 15형보다 덩치를 키운 신형 ICBM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5형보다 사거리도 늘어나고 핵탄두 여러 발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실제로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미 대선 이전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데 이어 최근엔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며 친밀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이 재선에 올인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를 당장 단행할 거란 전망은 설득력이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억제력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미 대선 이후입니다. 전통적 실무협상 중심의 비핵화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강한 대북 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북한이 바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 완화를 놓고 북미 대화가 교착됐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이 향후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고 미국 북한도 일단은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니까 비핵화 협상 임해야 돼요. 그때 어떤 좀 카드로 쓰지 않을까.
북한이 미 대선 이후를 겨냥해 신형 ICBM 공개로 포석을 깐 만큼 실제 시험 발사 여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어제 오전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 입장에 주목하며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면서 관계 부처들도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남북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을 두고 예상대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도 아직도 종전선언 운운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정치권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즉각 환영했습니다.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 의지에 북한이 화답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요청한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에 북측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환영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미사일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화 군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평화 군축을 향해 나아간다면 남북의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펄쩍 뛰었습니다.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미사일을 보고도 정부와 여당은 기승전 종전선언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형 ICBM 공개는 우리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와 핵미사일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부디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대화 의지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현지 시각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정의기억연대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서한을 UN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했습니다. 정의연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 그리고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발화 지점이 3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여서 3층이냐 12층이냐 논란이 있었던 발화 지점을 3층으로 확정한 겁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감식팀이 장비를 들고 화재 현장에 들어갑니다. 30여 명이 5시간 동안 2차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이 3층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3층은 놀이터와 나무 데크 등이 있는 테라스입니다. 건물 외벽을 보면 3층에서부터 위로 외벽을 타고 불길이 확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합동 감식팀이 확인해보니 시멘트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 패턴과 걸림, 탄화 심도 이걸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데 그 3층 부위에
시멘트 방리 현상까지가 있고. 최초 발화 지점은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원인으로 거론됐던 에어컨 실외기 관련 정기적 원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그쪽에 에어컨에서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에어컨 관련 정기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정기적 요인에 의한 건 아니라는. 예, 그렇습니다. 발화 지점을 확인한 경찰은 40여 명 규모의 전단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잔해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확보한 건물 내부와 주변 지역의 CCTV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건물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밑에서 위로 확산한 만큼 외장재도 수거해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네, 울산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지원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부 구호 지침대로 2인 1실 기준 6만 원짜리 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마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화재 현장.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인 건데요. 신속한 대피와 구조 덕분에 큰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9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속절없이 불길에 빼앗긴 이재민도 수백 명이 남았습니다. 18층으로 뛰어내리는 분도 있다네요. 이거 이불 던지고 난 뒤에 받아둘라 해가지고요. 내게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울산시는 이렇게 갈 곳 없어진 이재민 170여 명에게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호텔까지 제공하는 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울산시가 다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규정에 따라 2인 1실 6만 원짜리 방이라면서 한 끼에 최대 8천 원짜리 식사를 일주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자들에 비해서 지원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큰 불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 아니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제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이 가동 중이었으나 다행히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차량 56대와 인원 1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화재 발생 2시간 반인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85살 A씨와 41살 B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74.5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술에 가득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를 다짜고짜 때리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대교 근처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연 채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주먹질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찍어. 더 확대해서 찍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50대 남성 A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운전기사는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그것도 만취에 저지르는 이런 범행. 이제는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배기 아이 입술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 원장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박치기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다른 교사의 학대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살 배기 딸을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박성환 씨. 지난달 21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의 마스크를 벗겼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 입술에 피가 맺혀 있고 입안도 터져 멍까지 들어있던 겁니다. 어디서 다쳤느냐고 묻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 머리로 들이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원장님이 박았다고 왜 말을 안 믿어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와이프가 그날 원장님한테 카톡 해갖고 이만저만 왜 이렇게 되냐. 그 원장님 모른대요. 자기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린이집에 따져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던 원장은 학부모가 CCTV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모습이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훈육하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박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장이 일어나 갖다 내 딱 머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CCTV에는 다른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애를 갖다 낚아채가지고 확 내동댕이를 치더라고요. 물건 다루듯이.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더 화가 나고. 어린이집은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모 요구에 처음엔 아이가 말썽 피우는 장면만 편집해 놓은 걸 보여줬습니다. 앞에부터 이런 상황이 왜 됐는가를 갖다 원장님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왜 그것만 편집을 해놓으셨냐. 그 이유에 봤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버님. 한 교사는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진 신고하셨어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주세요 신고한 사람 잘 없잖아요. 하지만 원장이 학부모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믿기 힘듭니다. 경찰에 어머님이 신고를 하실 건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정말 아이 부모에게 눈 감아달라고 읍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던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원장님 계시긴 한데 지금 일정 시간이고. CCTV 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불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신앙만 사업을 담당하는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숨진 한국인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알포 신앙만 사업을 담당하는 대우건설의 한국인 고위 간부가 바스라 지역의 기업단지 내에서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인 고위 간부의 시신은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이라크 교통부는 성명을 내고 이 한국인 고위 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그의 죽음이 신앙만 프로젝트를 좌초시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의원들과 여러 관리가 이런 결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후 이라크 내무부가 사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 소속 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숨진 대우건설의 한국인 고위 간부가 있었던 기업 단지 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의회의 카림 알카비 부의장은 정부에 한국인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알카비 부의장은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시점과 관련해 이라크 국영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카비 부의장은 이라크 교통부가 알포 신앙만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한 뒤 이 고위 간부가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의회의 다수당 대표인 하킴 알 자밀리 의원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동조하고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은 사건 현장의 사건 담당 영사를 급파하고 이라크 수사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사태를 파악 중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부실 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2천억 원대 펀드 자금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최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이 펀드로 수익을 올리고 운영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내부 문건에 지난 5월 검찰총장 출신인 최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에 대해 물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인들과 함께 만나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대화했을 뿐 질의나 청탁은 없었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참모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로비 의혹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 또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줬다는 폭탄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강 전 수석은 개인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기동민 의원 등 여권 정치인 4명이 검찰에 소환 통보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며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라임과 옵티머스 두 의혹 사건을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덮기 위해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거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수순을 밟은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두 의혹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정무위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도 대신증권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부른 상태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법사위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권발 정치권 뇌관이 될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또 한 번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전화를 하지 않고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보신 것처럼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군부대 측에 전화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휴가 특혜 의혹에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 연락처를 준 사실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추 장관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준 것만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 법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또 한 차례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작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네, 추미애 장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몇 차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야당 의원들의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질 경우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은행권을 통한 전세 대출도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2,400여 세대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호가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은 쉼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전국의 주택 전세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61주 연속, 서울은 무려 67주 연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대출 증가폭도 역대급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 대출 잔액은 1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역대 최대 증가폭인 지난 2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이 늘어 매물이 부족하고 신규 계약의 경우 집 주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한 겁니다. 아무래도 매물도 적고 또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하게 전세값을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들은 당분간 전세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는 전세값 상승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극우 시위대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덴버에서는 좌우파 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성 집회를 하는 와중에 총격이 벌어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도심에 있는 덴버 미술관들을 사이에 두고 좌우 시위대가 서로 야유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맞불성 집회를 갔던 애국자라는 이름의 우파 단체와 좌파 단체인 BLM과 안티파의 충돌은 참극으로 비화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반쯤 복면을 한 우파 단체의 남성이 맞은편 시위대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자 권총을 든 남성은 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남성을 즉각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백인 남성인 총격 살해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용의자는 안티파 등 좌파 단체와는 연계되지 않은 사설 보안 요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a verbal altercation that transpired. Firearm was discharged. Individual was shot and later pronounced deceased. 이와 관련 MBC 뉴스 계열사인 KUSA 방송은 용의자가 시위 현장의 자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보안 요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두 단체를 서로 격리했으며 집회하는 동안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한 10대 백인 소년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둘러싸고 우파 시위대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미국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김세영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2015년 데뷔 이후 자신의 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세영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7언더파를 쳐 합계 14언더파로 2위 박인비의 추격을 5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이후 11개월 만에 개인 통산 11승째를 거둔 김세영이 메이저 대회 재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7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 21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영남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전국 하늘에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2.4도, 서울 13.7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날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밤사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한 북한이 신형 ICBM을 실제로 시험 발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주목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세영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박인비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5년 데뷔 이후 자신의 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의혹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논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 재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홍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대 클럽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0시 무렵이 되자 클럽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출입구에선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거리두기가 강화돼 영업이 금지된 뒤로 2달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 피해도 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괜찮다고 봐요. 근처 코인 노래방. 오랜만에 간판 조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영업장 곳곳을 닦고 또 닦으며 본격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서 일단 소독하고 청소를 일단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바생도 더 구해야 되고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돼서 아직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0시가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일부 클럽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는 지자체의 집합 금지 명령 공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단계가 내려갈 거다, 코로나가 완화될 거다라는 말들은 많았지만 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막 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 사람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도 다음 주부터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수도권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반 등교, 학년별, 학급별 홀짝제, 시차 등교, 격일 등교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이를 300명 내외 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풀리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군부대, 친구들 모임 등 수도권에서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결고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접촉자가 적지 않은데 정확한 인원과 동선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큽니다. 방문하신 분이나 회의에 있을 때 마주친 직원들 이런 거 좀 합치면 또 조금 더 늘어나긴 해요.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을 예를 들면 접촉자 31명 지금 나왔거든요. 이분들 다 자가격리 시켰고 검사 진행하고 있고요. 포천시 군부대 집단 감염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육군부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군 간부 2명과 병사 2명, 가족 1명까지 확진된 겁니다. 부대원은 모두 300여 명으로 전원 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선 친구들 모임에서 감염이 퍼져 8명이 확진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사람이 지난 7일과 8일 모임 2개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명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도 추가 확진이 나왔고 대전 가족 식사 모임과 부산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 비율도 여전히 20%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이은 연휴로 조용한 전파 감염 우려도 남아있어 확산세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전에서는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상대동에 사는 60대 남성이 그제 폐렴 증상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배우자 등 가족 6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43명 가운데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병상으로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축구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평가전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표팀 평가전 2차전에 관중 3,00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전면 금지되며 육성 응원도 할 수 없습니다. 프로축구뿐 아니라 프로야구와 농구와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은 13일 내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재개한다며 지난 8월과 같은 수준인 수용 인원의 20%대 초중반 규모로 관람석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관중으로 시즌을 개막한 프로농구와 오는 17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역시 조만간 관중 입장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문화재청 산하 실내 관람시설이 재개관합니다. 재개관하는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중명전, 석조전 등 14곳입니다. 문화재청은 하지만 재개관 이후에도 동시 입장 관람객 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그들의 건강은 괜찮은지, 이탈하진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또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다독이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인데요. 때론 격리자들의 손발이 돼주기도 하는 공무원의 하루, 정현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해외 입국자 몇몇이 머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 구청 공무원들이 문을 두들깁니다. 계세요. 네, 마포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집에 계셨으니까 이제 확인되셨고 하루에 2번씩 자가진단 어플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네. 미국 시간대 시간 맞춰가지고 일하느라고 낮에 참. 현재 마포구에 있는 자가격리자는 모두 700여 명. 이들을 위치 추적 앱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300명 정도인데 현장 조사에 나서는 전담관리팀은 단 3명입니다. 전부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섭니다. 예, 혹시 박사님 맞으실까요?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를 적발할 때면 행여 확진자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약 한 11건에서 12건 정도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항상 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자들도 한 시민이고 국민. 앱으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일이 안내하는 건 기본. 온라인 주문을 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신해선 일주일에 2-3번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 다 사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빵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근데 샐러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야 됩니다. 먹거리가 상할까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예,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올해는 못 드실 거고요. 과일 위주랑 그냥 반찬 있는 거 최대한 사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격리자가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힘들어할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나시는 날에 맞춰서 현관문 앞쪽에 내놓으시면은 저희가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답답하시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한때 확산세가 커져 자가격리자가 1,70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적자는 업무량에 지치기도 하지만 관리하던 시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격리 해제되는 걸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잘 끝나서 이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 마무리됐다라고 하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격리자들 걱정이 머릿속 가득한 전담관리팀. 격리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만으로도 저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를 알 수 있게끔 전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내세워 플로리다에서 현지 유세를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숀 콘리 주치의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더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까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t looks like I'm immune for, I don't know, maybe a long time, or maybe a short time. It could be a lifetime. Nobody really knows, but I'm immune, so. 또 트윗에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없고 퍼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며 백악관 의료진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승인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내세워 현장 유세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유세에 나서고 싶었지만 준비에 시일이 촉박해 백악관에서 대중연설로 대신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our nation's going to defeat this terrible China virus, as we call it. And we're producing powerful therapies and drugs, and we're healing the sick, and we're going to recover. And 미국 휴일인 현지 시각 12일 월요일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유세 랠리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쇠락한 공업지역 경합주 3곳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수요일에는 아이오와 주에서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차 TV 토론까지 무산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측은 현장 유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추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의료진이 대중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2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을 3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12%포인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 이후 더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위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 브라질,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인 미국.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감소한 주는 2곳뿐입니다. We're seeing increased COVID-19 hospitalizations across the state, and every region is reporting current and imminent hospital staffing shortages. 지난 3, 4월 봉쇄 조치로 감염자가 크게 줄었던 유럽은 봉쇄를 푼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Главнейший показатель – это количеств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количество госпитализаций. Они на этой неделе устойчиво заняло цифру в 10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много. 브라질도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란도 재확산의 파고가 거셉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از مسافرت جلوگیری میشد. به نظر من میش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یعنی دولت زودتر از اینا میتونست این کارو بکنه. یه مقدار به اصطلاح دیر شروع کرد. حالا لازمه قطعا لازمه چون 하지만 이 같은 재확산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제한적인 규제만 할 뿐 강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는 걸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낸 유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 다소 절제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다음 날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우선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과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남북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에 주목한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환영보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친 겁니다.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북한 조성길 대사대리의 한국 망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남북 간 민감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통신선 복구 요청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달라면서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화적 메시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앞서 수차례 종전선언을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밝힌 남북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대화 의지에 대한 민주당의 환영 메시지에 대해서 기승전 종전 선언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 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부와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의혹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 선상에 있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또 한 번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전화를 하지 않고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보신 것처럼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군부대 측에 전화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휴가 특혜 의혹에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 연락처를 준 사실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추 장관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준 것만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 법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또 한 차례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났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추미애 장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몇 차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질 경우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주 연속 50%대를 기록하며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44.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한 주 전에 비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5주 연속 50%대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바뀐 7%를 유지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1%포인트 올라서 35.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해 28.9%로 낮아지면서 여당과의 격차는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6.2%, 열린민주당 6.3%, 정의당은 5.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배기 아이 입술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박치기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다른 교사의 학대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살 배기 딸을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박성환 씨. 지난달 21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의 마스크를 벗겼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 입술에 피가 맺혀 있고 입안도 터져 멍까지 들어있던 겁니다. 어디서 다쳤느냐고 묻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 머리도 들이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원장님이 박았다고 왜 말을 안 믿어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와이프가 그날 원장님한테 카톡 해갖고 이만저만 왜 이렇게 됐냐. 그 원장님 모른대요. 자기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린이집에 따져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던 원장은 학부모가 CCTV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모습이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훈육하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박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장이 일어나 갖다 내 딱 머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CCTV에는 다른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애를 갖다 낚아채가지고 확 내동댕이를 치더라고요. 물건 다루듯이.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더 화가 나고. 어린이집은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모 요구에 처음엔 아이가 말썽 피우는 장면만 편집해 놓은 걸 보여줬습니다. 앞에부터 이런 상황이 왜 됐는가를 갖다 원장님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왜 그것만 편집을 해놓으셨냐. 그 이유에 봤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버님. 한 교사는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진 신고하셨어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주세요 신고한 사람 잘 없잖아요. 하지만 원장이 학부모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믿기 힘듭니다. 경찰에 어머님이 신고를 하실 건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정말 아이 부모에게 눈 감아달라고 읍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던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원장님 계시긴 한데 지금 원장실이고 CCTV 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불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술에 가득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를 다짜고짜 때리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대교 근처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연 채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주먹질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찍어. 학교에서 찍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50대 남성 A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운전기사는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그것도 만취에 저지르는 이런 범행. 이제는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지난 5년간 매년 4,000명 선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미검거 상태로 지난 6월 말 기준 1,600여 명은 여전히 국내외 도피 중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사태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생리로 빼면은 부작용이 나면은 몸 전체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죽는 수도 있다. 당신이 부도로 내려고 보거든.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부도로 내라. 지난 2007년엔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도중에 해외로 도피해 1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 사이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은 불가능했던 상황. 결국 지난해 이미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정 전 회장처럼 재판을 받다 도주해 형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4,000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 형의 시효가 끝난 경우가 해마다 평균 21명 정도 나왔고 약 30%, 1,300명 정도는 검거되지 않고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외 도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는 1,600여 명이나 됩니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악용해 재판 도중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법정 구속이 예견되는 경우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만큼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 체제를 더 구축해야 되고 또 검거를 위한 전담 인력을 더 충원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과거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A 씨를 오는 15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 의원은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전국 16개 도시가 그 대상으로 충북 청주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지역 대다수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적 권한 등을 확대해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자는 목적입니다. 전국 16개 도시가 그 대상인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재정 특례로 인한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와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징수 등 재정 특례가 이루어진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감소와 이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고 청주시도 그걸 존중해서 행정 특례를 원하는 것이 재정 특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명확한 입장입니다. 행정 효율을 위한 자치권 확대냐 아니면 지역 내 균형 발전이냐 특례시 지정을 놓고 당분간 지자체 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은 42,300달러로 OECD 중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위는 지난 2003년 32,100달러로 회원국 중 24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주요 상장 기업의 소액주주 숫자가 평균 9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대 상장사 중 소액주주 현황을 공시한 23개 기업의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숫자는 작년 말보다 평균 89.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상장사 소액주주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매도한 반면 개인은 계속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개인 통산 11승째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데뷔 이후 6년을 기다려온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2, 3라운드에서 무결점 플레이로 단독 선두를 지켰던 김세영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도 완벽했습니다. 13번 홀 버디에 이어 14번 홀에서도 완벽한 버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날 버디만 7개로 7언더파를 쳐 합계 14언더파. 우승 경쟁을 벌이던 박인비의 추격을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Yeah, it's dream come true. I'm waiting for a while to reach my biggest goal to win the major tournament. So I'm very glad to win the first major tournament. 지난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이후 11개월 만에 개인 통산 11승째를 거둔 김세영이지만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5년 데뷔 첫해 3승으로 화려하게 LPGA 무대를 밟은 뒤 매년 1승 이상씩을 거두는 꾸준함 속에서도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었던 한을 6년 만에야 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플레이를 가장 베스트 플레이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승도 우승이지만 그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LPGA 72홀 역대 최다 언더파, 31언더파 우승 기록도 갖고 있는 김세영은 한국 선수로는 박세리, 박인비에 이어 11승으로 신지혜와 함께 다승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코로나19로 축소돼 치러진 올해 LPGA 투어 13개 대회 중 한국 선수의 우승은 박희영, 박인비, 이미림에 이어 4번째가 됐습니다. 시즌 5개 대회를 남긴 가운데 다음 달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경쟁에 합류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유인 우주선 발사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나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가 패컨라인 로켓 엔진 문제를 시험하고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라며 발사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고 지구로 데려오는 첫 번째 공식 임무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8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시작해 퇴근길 무렵에는 날씨가 부쩍 차가워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뚝 떨어져서 때일은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영남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8도, 대전은 14.8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구는 23도, 광주 22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겠지만 날씨는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2주째 접어드는 국정감사. 오늘은 추미애 장관의 출석으로 공방이 예상되는 법무부 국감 그리고 금융위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검찰 수사.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7월 지급한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요. 전국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스스로 방역만큼은 완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